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무엇이 불교인가, 그리고 무엇이 불교가 아닌가라는 시리즈 강의 제6부 가운데 17번째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6부 강의는 대한불교진흥원이 재정적 지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17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17강의 제목은 16강에 이어서 제목이 같습니다. 양자역학의 측정 문제를 두 번째로 검토하는 건데, 지난번에는 양자역학의 측정 문제에서 관찰자의 의식은 필요 없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봤는데, 오늘은 관찰자의 의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양자역학에서 물리량은 관찰자의 측정에 의해 나타나는 것인가, 아니면 물리적 실제가 있어서 그런 물리량을 얻은 것인가 하는 양자역학의 측정 문제에 대해서 휠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세계가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다. 그러니까 외부 세계는 우리와 상관없이 존재한다는 생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다음과 같은 라이프니츠의 생각에 완전히 동의합니다. 라이프니츠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계는 환상일 수도 있고 모든 존재는 꿈에 불과할지도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 이들은 너무도 현실적이어서 우리가 환상에 현혹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 여기서 라이프니츠가 말한 것 중에 이 세상의 존재는 너무나 현실적이라는 것은 모든 물리적 존재가 뉴턴의 고전역학의 법칙에 정확하게 따라서 설명이 잘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즉, 거시세계의 모든 존재들은 모두 관성무늬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입자로서 행동한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존재는 물리적 실제다, 그 객관적 실제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물리적 시스템에서 간섭 현상을 볼 수 없다면 그 시스템은 입자로 이루어진 시스템으로 보이게 마련입니다. 결 어긋남 해석에 의하면 입자 파동의 이중선을 가진 소립자와 원자들로 이루어진 세계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물체들에서 파동성을 볼 수 없는 이유는 이들 물체들은 모두 결 어긋남 파동의 합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결 어긋남 해석이 측정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달리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파동을 확률파로 해석하는 한 측정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관찰자의 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결 어긋남 해석은 분명히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물체들에서 파동성을 보지 못하는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결 어긋남 해석이 측정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이 문제를 오늘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난 16강에서 말한 바 같이 고전적 확률 분포와 확률파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중 실험에 대해서만 생각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고전적 확률 분포를 좀 생각해 보는 건데요. 자, 모래알과 같은 입자를 우리가 이중 슬릿에서 입자총으로 쏜다고 하죠. 그래서 슬릿 1을 통과시키면은 그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P1과 같은 곡선이 생길 겁니다. 모래, 다시 말해 쌓이는 모양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슬릿 2를 통과시키면은, 그 1을 닫고 2를 통과시키면은 그 P2와 같은 곡선이 생기는데, 그 곡선은 무슨 곡선이냐면은 그냥 모래알이 쌓이는 곡선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래알을 위에서 던져보세요. 그런 모양이 쌓이죠. 그럼 이번에는 슬릿 1과 2를 다 열어놓고 입자총으로 모래알을 쏘아버린다면 슬릿 1을 지난 모래와 슬릿 2를 지난 모래가 합쳐져서 그 그림 B에 있는 P12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P12는 바로 P1과 P2를 합친 것에 해당하겠지요. 거기서 슬릿 2를 열어놓으면 그때 모래알이 쌓이는 분포 곡선을 P12라고 그랬는데, 그 P12의 모양은 P1과 P2를 합친 것이 됩니다. 거기서 이 분포 곡선의 모양이 딴 게 아니라 그냥 모래알이 쌓이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거기 P1과 P2의 그 높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부 다 떨어지는 모래알의 수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 모래알의 수를 100분위로 나타낸다면, 만 개를 쏘았을 때 그걸 전부 다 100분위로 나타낸다면 P1, P2, 또 P12는 고전적인 확률 분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모래알이 떨어지는 확률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고전적 확률 분포곡선은 스크린상의 각 위치에 입자가 떨어질 확률을 나타냅니다. 즉 입자가 존재할 확률을 나타내는 거죠. 확률파가 다르죠. 확률파는 관찰자가 입자를 관찰할 확률이고 여기서는 입자가 존재할 확률입니다. 그 입자가 떨어질 존재할 확률은 관찰자의 관찰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쏘면 떨어지게 있습니다. 이 점이 확률파와 그 의미가 다른 겁니다. 확률파는 관찰자가 입자를 관찰할 확률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중수를 실험해서 입자총에서 모래알을 쏘지 않고 전자나 원자를 쏘면 이들 미시세계 입자들이 만드는 분포곡선은 모래알이 만드는 고전 확률 분포와 어떻게 다를까? 이걸 생각해 보죠. 슬릿 하나만 열 때 스크린을 때리는 전자나 원자의 숫자, 즉 미시세계 입자들이 만드는 분포곡선 P1, P2는 모래알이 만드는 고전적 확률 분포와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그러나 뭐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다시 반복해서 살펴보면은 슬릿 1과 1을 둘을 열어보면은 그 P1, 2는 이렇게 들쭉날쭉한 모양이 되죠. 그건 관성 무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나 전자나 원자가 어느 쪽 슬릿을 통과하는지 관찰하게 되면 미시세계 입자들이 스크린상에 떨어지는 분포곡선은 모래알의 분포곡선과 정확하게 같아집니다. 왼쪽 그림이죠. 이제 입자총에서 전자나 원자를 쏘았을 때 거기에 광운을 두고 관찰하거나 또는 공기 분자가 있어서 관찰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돌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결 어긋난 파동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나왔던 분포곡선은 그냥 모래알이 떨어진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분포곡선이 같으면은 모래알이나 전자나 원자가 만드는 분포곡선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인지, 다시 말해서 빛이나 공기 분자의 관찰로서 파동이 붕괴되고 입자가 출현하는 것인지, 이 문제를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양자역학의 탄생 초기부터 오랫동안 물리학자들은 중첩 상태에 있는 파동함수가 관찰을 통해 단일한 실제로 나타날 때 여기에 파동함수의 붕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부터는 붕괴라는 말 대신에 결어긋남이라는 말을 주로 사용합니다. 미시적 대상의 파동함수가 거시 환경과 상호작용해서 파동에 결어긋남이 생기면 우리가 실제로 관찰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는 겁니다. 즉 스크린에 떨어지는 분포곡선의 모양이 모래알이 만드는 고전적 확률 분포와 같기 때문에 우리는 전자나 원자 및 그 다음에 탄소 육식과 같은 미시적 대상을 입자로 관찰하게 된다는 그런 해석이 바로 결어긋남 해석이죠. 근데 결어긋남 확률파가 만드는 분포곡선은 모래알이 만드는 고전적 확률 분포와 꼭 같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말을 다 이렇게 사용하죠. 모래알의 경우에 우리가 분명히 고전적 확률 분포라고 그러고 미시세계 입자들이 만드는 것은 입자가 만드는 모양과 꼭 같긴 하지만 결어긋남 파동이 만드는 것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확률파가 공기나 주분 멜체들과 상호작용해서 결맞음을 이뤄서 간섭 무늬가 나타나지 않을 뿐 스크린에 나타나는 곡선은 어디까지나 확률파가 만든 겁니다. 이 모양이 확률파가 만든 모양입니다. 모래알은 관찰하든 관찰하지 않든 언제나 입자로 행동해서 우리가 항상 모래알이 만든 분포곡선을 보게 되는데 모래알과 달리 전자나 원자 등 미시세계 입자는 관찰하지 않으면 파동성을 보이고 관찰하면 입자처럼 행동하는데 입자처럼 행동하더라도 그 분포곡선을 만든 것은 어디까지나 결어긋난 파동이 만드는 거니까 파동이 만든 겁니다. 스크린에 떨어진 것은 분명히 확률파인데 결어긋난 파동이라고 해서 왜 입자로 관찰되는 것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죠. 이게 고전적 확률 분포와 다른 거죠. 자, 한번 봅시다. 똑같은 파동인데 결어긋난 파동이 만드는 확률파가 만드는 곡선은 모래알이 만드는 것과 똑같고 결 만드는 확률파가 만드는 것은 들쭉날쭉한 분포곡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은 확률파인데도 불구하고 결 어긋난 확률파를 가리켜서는 입자로 행동한다고 해석하고 결 맞는 확률파에 대해서는 파동성을 보인다고 해석합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두 분포곡선은 모두 확률파에 의한 것인데 왜 다르게 해석할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죠. 모래알이 만드는 분포곡선과 전자나 원자와 같은 미시적 대상이 만드는 분포곡선의 모양이 같다고 하더라도 두 분포곡선 사이는
그 의미에 있어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결 맞는 파동이든 결 어긋난 파동이든 확률파가 만드는 분포곡선은 관찰자가 스크린상에서 입자를 발견할 확률을 나타내지만 모리알이 만드는 고존절 확률 분포는 관찰과는 상관없이 입자가 존재할 확률을 나타내는 겁니다. 요약을 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리죠. 이미 말씀드린 바이긴 합니다만은 고존절 확률 분포라는 것은 입자가 스크린 상황의 각 위치에 존재할 확률입니다. 관찰이 있든 없든 입자는 어딘가에 존재합니다. 확률파는 관찰자가 스크린 상황의 각 위치에서 입자를 발견할 확률을 말합니다. 물리량은 관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관찰 전에는 소립자나 원자라는 위치라는 속성을 갖지 않았습니다. 결 어긋남 해석의 주요 개별자인 주렉은 결 어긋남 해석이 궁극적으로 의식과 만난다고 인정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완전한 대답은 의심할 바 없이 의식의 모형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질문은 우리가 여러 대안들 가운데 하나만 의식한다는 우리의 인상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이 측정 문제에서 관찰자의 의식이 필요 없다는 내용을 잘 정리한 것으로서 제가 김상옥의 양자역학에 대한 책을 소개했는데, 이번에는 의식이 있어야 되는 사람을 주장을 정리한 책으로서는 양자 불가사의라는 책을 제가 소개합니다. 그 브루스 로젠블룸과 프레드 가드너가 UC 산타바바라의 물리과 교수인데, 이 사람들이 쓴 양자 불가사의 책 334페이지에 이런 말이 납니다. 그것을 제가 지금 요약해 쓴 겁니다. 그러니까 결 어긋난 파동이 만드는 분포곡선의 모양이 고전적 확률 분포와 같을 뿐 그것은 어디까지나 확률파이기 때문에 측정 도구는 확률파를 붕괴시키지 못한다는 그런 뜻으로 지금 주렉이 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결 어긋남 해석을 관찰자 문제의 궁극적 해결로 보지 않는 것은 주렉뿐만 아닙니다. 아주 뛰어난 물리학자 펜로즈가 있죠. 옥스퍼드 대학의 펜로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환경적 결 어긋남은, 그러니까 환경적 결 어긋남이란 말은 주위에 입자들이 많아서 지나가던 미시세계에서 입자들이 서로 부딪혀가지고 결 어긋남이 생겼다는 말이죠. 단지 우리에게 잠정적으로 실용적 목적에 맞는 관점을 제공할 뿐 그것은 궁극적인 답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용적 목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곡선이 생겼느냐, 그걸 설명할 뿐 그건 궁극적인 답이 아니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왜 결 어긋남 해석을 궁극적인 답으로 보지 않을까요? 이 로저 펜로즈는 유행, 신조 그리고 유행이란 책을 썼는데 그 책 280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흥미 있는 사람은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폰 노이만의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어의 코펜하겐 해석이 나온 후 1932년 폰 노이만은 양자역학의 관찰자가 의식을 가진 존재일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견해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폰 노이만이 누군지는 알죠. 컴퓨터를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든 사람이기도 한데, 이 노이만의 해석도 코펜 해석이라고 부르는데, 이 해석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상자쌍 실험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자쌍 실험은 이중슬릿 실험하고 크게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은데, 단지 이중슬릿에다가 상자를 하나 만들어 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슬릿과 아래에 있는 슬릿을 확실히 구별하도록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 그림에서 보지 1이라고 표시한 입사파동이라고 말했죠. 거기에서 이제 빛이나 전자나 원자가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하나씩 보냅니다. 꼭 하나씩. 근데 하나라 하더라도 파동이니까 거기에 반투명 거울 2에서 반은 그냥 그대로 투과하고,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그 아래 상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반은 반사해가지고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전반사 거울을 만나서 완전히 반사돼가지고 다시 쭉 이제 반사돼서 가다 보면 윗상자로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윗상자는 우리가 실험할 때 보통 슬릿 1이라고 부른 것이고 아래 상자가 슬릿 2라고 부른 것인데, 그 똑같은데 단지 상자를 둔 것은 우리가 이해할 때 상자 속에 뭐가 들어있구나, 이런 뜻이 되죠. 근데 우리가 잘 아다시피 여기는 지금 파동이니까
상자 2개에 들어있어요. 파동의 반씩. 근데 그거를 이제 이중수리 슬림하고 똑같이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상자에 그 오른쪽에 구멍을 뚫으면 꼬리 지나가면 그게 바로 이중수리시죠. 스릿이죠. 그 앞에다 뭘 칸막이를 막아뒀죠. 그러니까 3의 상자에 있는 스릿을 열어서 3쪽에 있는 스릿을 열어서 스크린을 내보내면 하나씩 보냈다 하더라도 간섭 무늬가 생긴다는 걸 우리가 이미 그 전에 실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든 원자든 간에 하나씩 보냈지만 그 하나가 두 곳에 있다는 증거죠. 간섭 무늬가 나오니까. 근데 3에 있는 상자의 스릴을 통해서 원자 하나가 또는 전자 하나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면 우리가 그전에도 이런 실험을 확인해서 아다시피 상자 중에 하나만 있습니다. 그거는 원자나 전자가 두 상자 중에 하나만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만 있다는 걸 확인하면 간섭 무늬는 사라지고 입자처럼 행동합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이중 실험에서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제 전자가 어느 경로에 있는지를 측정하는 측정 도구를 전자의 경로 앞에 놓여놓고 스릿을 다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 스릿도 열었고 위에 스릿도 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스릿을 2개 연거가 되니까 시스템 전체는 그리고 외부 세계에 완전히 격리되어 있다고 생각합시다. 자, 측정 전 전자의 물리량은 중첩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위쪽 스릿이냐 아래쪽 스릿이냐 또는 위쪽 상자냐 아래쪽 상자냐 하는 것이니까 그 위치가 중첩되어 있죠. 관찰하지 않을 때는 중첩되어 있습니다. 근데 관찰하면은 중첩 상태가 깨어지고 전자는 위나 아래쪽 하나에서 발견됩니다. 이럴 때 관찰되는 우리가 잘 아다시피 의식이 없는 측정 도구를 해도 아무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폰 노이만의 해석인데요. 조금 전까지 해석했던 것은 코페르니쿠스 해석에서 부하가 생각했던 해석인데 이 측정 장치 역시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원자들도 양자역학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측정 장치 역시 파동으로 설명될 수 있어야 되고 설명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자와 측정 장치 전체를 하나의 양자 시스템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전자는 측정 장치에 의해서 위에서 오느냐 아래에서 오느냐고 결정되지만은 측정 장치 자체도 양자 상태이기 때문에 위에서 오는 전자를 보는 측정 장치와 아래에서 오는 전자를 보는 측정 장치가 있으니까 그 두 상태가 중첩되어야 되죠. 그죠? 왜냐면 측정 장치도 양자 시스템을 봐야 되니까. 우리가 양자 시스템에서는 어떤 상태 하나가 슈레딩거 방정 해고 또 다른 상태가 슈레딩거 방정 해라면은 두 개 합도 슈레딩거 방정 해가 되니까 위쪽에서 오는 전자를 측정하는 측정 장치와 아래쪽에서 오는 전자를 측정하는 측정 장치가 양자 상태로 기술되어야 되니까 측정 장치가 중첩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어떻게 중첩 상태죠? 위쪽에 있는 전자를 측정하는 측정 장치와 전자가 아래쪽에서 온다고 기록하는 측정 장치가 중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쪽 상자에서 측정하는 상태와 아래 상자에 측정하는 두 상태의 중첩 상태에 놓여 있으니까 자, 이것도 양자 상태니까 이 양자 상태가 어떤 거냐 하고 또 다른 측정 장치 연결하면 그 측정 장치 역시 파동 함수에 가담하니까 또 두 가지 상태의 중첩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다 보면 측정 장치는 항상 중첩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폰 노이만 사설이라고 부르는 연세가 계속 이어집니다. 물론 이렇게 측정 장치가 중첩 상태에 놓인다는 것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려면은 측정 장치에 이르는 그 원자들 하나하나가 전자와 만나서 어떻게 중첩 상태를 만드는지를 자세하게 분석해야 되지만은 그냥 측정 장치 전체를 양자 시스템으로 본다면 지금 제가 설명한 것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 측정 장치 자체가 중첩 상태에 놓인다는 것을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노이만 사설은 어떤 물리적 시스템이랄지라도 중첩 상태에 있는 파동 함수를 붕괴시켜서 중첩 상태 중 하나만의 결과를 측정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시스템 자체가 양자 상태니까요. 그렇다면 중첩 상태를 깨트리고 중첩 상태 중 하나만 관찰하게 되는 것은
뭔가 폰 노이만의 해석에 의하면 그건 의식의 작용이라고 해석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과연 그것이 의식의 작용이라고 해석해야 되는지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검토해 보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노이만의 해석이라고 그러는데 보어의 해석에 의하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죠. 왜냐하면 측정기구는 거시세계에 속하는 거고 거시세계에 속하는 측정기구는 고전력학적으로 해석을 한다니까 거시세계에 속하는 측정기구는 중첩 상태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어의 해석에서는 문제가 안 되는데 노이만의 해석에 의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따져봐야 할 일은 과연 중첩 상태 중 하나만 관찰하게 되는 것은 과연 의식의 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실험이 있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마치기 전에 참고로 말해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 16강에서 탄소 60을 가열하면 간섭무늬가 사라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12년쯤 뒤에 행해진 다른 실험에서는 원자 430개로 이루어진 분자들의 간섭무늬를 관찰했는데 이 분자들이 몇백 도의 내부 온도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뭐라 했냐면 탄소 60을 가열하면은 거기서 빛이 나와서 주위의 물체들이 탄소 60 어디인지를 관찰했기 때문에 간섭이 사라졌다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더 큰 원자가 빛을 내는데도 간섭무늬가 사라지지 않아요. 이 사실은 파동함수들이 내부 열 운동에 의해서 반드시 결 어긋남을 겪는 것을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냐면 양자불가사의 아까 소개를 드렸는데 그 책 313페이지 보면 여기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분포곡선의 모양이 모래알이 만드는 고전적 확률 분포와 같다고 해서 그것을 입자로 해석하는 것이 꼭 옳은 것인지를 생각해 보게 만드는 실험이었는데 관찰이 없고 결맞은 파동이 관섭무늬를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입자로 보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간섭무늬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분포곡선을 결 어긋남 확률표가 만든 것이라면 그것을 꼭 입자 행동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검토해 봐야 될 겁니다. 보통 간섭무늬의 간격과 소립자의 에너지는 반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소립자 에너지가 크면 소립자가 만드는 파장이 짧아지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가 큰 빛이나 또 소립자를 보내면 그것들이 만드는 간섭무늬 간격을 좁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섭무늬 간격이 좁아지고 해가지고 너무 좁아지면 지금 그림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눈으로 볼 때 간섭무늬가 좁긴 하지만 간섭무늬가 생겼다는 걸 보는데 더 좁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그림처럼 전자를 굉장히 센 에너지를 가진 전자를 보내게 되면 간섭무늬 간격이 너무 좁아서 거기 그림 A와 B 중에서 A의 간섭무늬는 우리가 눈에 안 보이죠. 간격이 좁으니까. 그러니까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의 간격이 그래도 웬만큼 떨어져야 밝거나 어둡거나 할 때 거기 딱 붙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두운 것과 밝은 것이 우리가 구별이 되지 않고 그것이 합쳐져가지고 회색으로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간섭무늬 사이의 간격이 너무 좁으면 관찰자는 간섭무늬 대신 파동의 세계 평균치를 보게 됩니다. 그 평균치가 바로 그 그림에서 붉은색 줄이에요. 그 붉은색 줄은 그 오른쪽에 있는 모래알이 만드는 곡선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간섭무늬가 있어도 관찰자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평균치를 보기 때문에 에너지가 큰 전자는 입자로 행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 맞는 파동이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입자처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16강에 살펴본 플로렌 탄소 60의 실험에서 엄격한 진공 상태가 아니거나 탄소 60을 가열하면 간섭무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실험 결과는 관찰자의 의식이 필요 없다는 것을 옹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김상호 양자역학에서 그렇게 설명하죠. 폰 노이만 사설은 관찰자의 의식이 필요함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느 쪽이 옳을까요? 지금까지 설명한 것보다 더 직접적으로
양자역학의 관찰에는 꼭 의식을 가진 존재가 필요하다는 직접적인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그 실험 결과를 다음 18강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저는 그런 결론을 낼 겁니다. 양자역학의 측정 문제는 관찰자의 의식이 필요하다.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